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이진권 경희대 개교원 교수, 그리고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권 연대와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이 있었는데 야권 연대 없다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 간 단일화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좀 숨통도 터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김광덕 본부장.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는 있을 수 야권 연대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야권 연대 있을 수 없다 하면서도 지역 간의 단일화는 막을 수 없다 한 거는 네, 후보 간 단일화. 예, 후보 간 지역 간의 후보 간 단일화는 막을 수 없다 한 거는 하여튼 자기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국민의당은 약자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급류가 밀려오면 한번 소위 독자 생존이라고 하는 뚝이 한번 뚫리면 쫙 도미노 현상처럼 뚫리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지할 때까지 저지하되 그러나 완전히 물꼬를 막을 경우에 당내 반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를 열어놓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영석 원장.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 국민의당에서 6군데밖에 안 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랬고, 김한길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호준, 부자연, 김영환, 문병호, 최원식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흡수통합되는 것을 적극 경계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예컨대 여론조사 형식을 통해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어느 정도는 좀 승산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논의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몇 석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는 거네. 네네. 그러니까 후보 간 단일화를 막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계산까지 있는 거다. 예. 그런 말씀이군요. 예, 이진권 교수. 예, 이 사실은 정치기다 할 수 이것도 지난번부터 이상하게 야당들은 연대 자꾸 이러는데요. 연대 그러면 왜 정당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로서는 수도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몇 석을 확보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후보끼리의 연대는 어쩔 수 없다고 한 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것을 아주 제명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정도로 한 발 빼주는데 그렇지만은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균형이 안 맞는 더불어민주당에만 덕이 되는 그런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지금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왜 중앙당이 나서야 주고받고 균형도 맞춰가면서 맞습니다. 협상을 할 텐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열어놓은 것은 후보 간 연대밖에 안 열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전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앙당과 협의를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아마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가서 그렇게 하지는 말고 중앙당과 일단 협의는 해달라 했으니까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긴 있죠. 그래요. 그게 정치죠. 예. 그런데 연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네요. 그 연대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죠. 힘 약한 데서 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냐면 힘 약하면 전부 연대해가지고 하면 그럼 차라리 양당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같이 힘을 합치지 왜 그걸 또 뛰어나갔다가 또 거기서 또 연대하자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각 당마다 정강 정책이 있고 목표가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어요. 지금 이진권 교수와 같은 주장과 역풍이 이 선거 막판 선거연대에 대해서 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국민의당은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15석 내외 플러스 비례에서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 이상을 얻겠다라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보면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연대 불가론에 대한 책임은 총선 후에 져야 되는데요. 국민의당 후보가 나온 곳이 전국에 173곳입니다. 근데 이제 연대 불가 있을 경우에 수도권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아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총선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오늘 책임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당은 연대를 하게 되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역사에
역사의 책임을 죄를 안 지으려면 해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표라든가 더민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철수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여론오태 자기들이 여론조사가 앞서는 지역이라든가 네. 지금 여론조사가 서로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 그렇게 주고받기를 하려는 알겠어요. 거죠. 예. 책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 책임져야 한다는데 아니 그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될 걸 국민의당 때문에 떨어졌다 해서 안철수 대표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더 크는 걸 원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누리당이 더 되는 걸 오히려 감사하는 게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는 서로 대선 가도에서는 경쟁자가 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공 교수가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네. 오늘 관훈클럽에서 안철수 대표의 그 토론 여러 가지 주장들과 설명을 했는데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야권연대는 없다. 네. 그런데 후보 간 단일화를 막을 수는 없다. 네. 이 두 가지죠.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야권 연대 없다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이진건 교수가 말씀하신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까? 당이 존립해야 되는데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야권 연대라면 현실적으로요. 네. 지금 현재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흡수 통합이 돼버리는 거고 또 지난 19대 때 야권 연대처럼 아까 그 고 박사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자 19대 때 야권 연대한 건 좀 통진당한테 16군데 주고 나머지 70여 군데가 경선을 치른다. 이런 대원칙이 나오려고 하면은 애시 당초부터 당대당 협상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 단계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네. 결국 몇 개 주고 안목하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게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런 형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고 절대 야권 연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임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20석, 뭐 40석 얘기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을 지겠다고 한 부분도 맞습니다. 맞으면은 야권 연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더 힘을 싣는 거지 후보 간 연대에 힘을 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체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 연대 관련해서 이게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이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정의당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당 논의를 파기하고 후보 간 연대와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소수당 후보에 대한 사퇴 강요다.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기 직전에 됐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선거연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맞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당이 뭐 되게 이 지지율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포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중이 뭐 어떤 면에서는 거대 양당에서 보면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수도권의 혼전박빙 지역에서는 뭐 정의당도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지지세가 있는데 심상정 대표의 이런 강력한 또 정의당의 이런 강력한 반발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는 전략적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가버렸어요. 네, 네. 근데 김종인 대표가 와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체성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의당과 연대 없다.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의당이 화난 이유는 뭐냐면 네. 심상정 의원 지역구뿐 아니라 정진우 의원 등 네. 지금 다 후보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대당 협의는 없기로 한 거예요. 후보 단위로 알아서 해란데 그러면 후보를 안 냈어야 하는데 네. 내버렸으므로 이것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음. 그래서 정의당은 더민주와는 연대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일부 지역,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 지역 정도만 그냥 이제 어쨌든 그것은 새쏠림에 의해서 단일화가 된 상태인데 국민의당 후보는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지금 이게 여 3당이 꼬이고 꼬인 상태로 있는데 문제는 정의당 지역은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정의당의 전략은 저는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좀 많이 득표를 해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를 얻어와 보자 정도에 네. 있지 연대 가능성은 네.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 정의당과의 이 연대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사이에 분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에도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안고 가야 대선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총선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소위 CEO인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체성 논란이 있는 당과 다시 합치면 지난번에
2012년 때 통합지부당 한 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우려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 정의당은 이렇게 연대를 하더라도 지금 큰 형님 대 작은 동생이 연대하게 되면 싹 밀려 들어와서 딱 큰 형님 쪽으로 다 밀려서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분명하게 나눠주는 게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안철수 대표의 발언 중에 보면 40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네. 40석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최소 목표가 20석이다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계 은퇴 감수하냐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준의 책임이 만약에 20석도 안 됐을 경우에 뭐 최소 20석도 안 됐을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수준의 책임을 질 것 같습니까? 아까 뭐 정계 은퇴입니까? 예, 아니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계 은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선 불출마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아까 계속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계속 물었는데도 애매모호하게 그건 피해 나갔어요. 예.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정계 은퇴라든가 대선 불출마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과거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때 선거에서 패배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표직 사퇴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금배지를 내놓는 의원직 사퇴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직 사퇴 네. 실패인데 그 정도 선에서 머물면서 결국에는 다른 주자들에게 이제 그 주자라기보다는 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에게 다 운영을 갖다가 맡기는 그러면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긴 뭐 기자들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추궁하듯이 물어볼 수 있지만 뭐 정치권에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네. 문재인 대표가 1년을 버텼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대표직 사퇴를 바로 만약에 졌을 때 총선에 졌을 때 책임지고 대표직 사퇴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 책임을 졌다. 뭐 이렇게 평가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그때 상황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얘기가 계속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대표가 전국 유세에 나서야 된다. 지금 노원병의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의 도전을 거세게 받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지역구가 신경 쓰이긴 하겠죠. 그러나 지역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전국 유세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들을 당내 의원들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 오늘을 포함해도 15일 보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역구도 지키고 전국 유세도 하고 대표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병립하기가 시간상 쉽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병호 의원 등 내부에서는 노원병을 버리고 그냥 전국을 뛰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버리라고 그럽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타이밍이 늦었어요. 노원병 사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내교섭단체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 하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본인이 당대표가 떨어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말을 지킬 이 여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 지역구를 먼저 지켜라. 전국 유세는 지금 권역별 위원장제를 뒀거든요. 권역별로 알겠어요. 쓰면서 예, 지역구를 준비할 지켜야 수밖에 된다. 없어요. 예. 저는 예, 이진경 거기에 대해서 교수. 반대 의견입니다. 뭐냐면 노원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 그래서 전국을 오래 뛰어다니면 저 사람 그래도 대선 주자, 자기 대선 주자감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 매몰될 경우에 노원병에만 매몰될 경우에는 거기 사람으로 지역구 사람으로서 완전히 한정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노원병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전국을 뛰어다니면 계속 매스컴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노원병에서 그러네요. 뛰면 매스컴은 그렇게 기회가 안 노원병에서 선거를 하면 관심 지역 중에 하나로 가끔 뉴스에 나오겠지만 매일 뉴스에 나올 일은 없겠네요. 그래요. 예, 민영석 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거나 지역적으로 뭘로 보나 이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전국 선거를 뛰면은요. 네. 그 지역의 호남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호남 출신 천정배 대표가 가서 노원에 가서 선거운동하면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충분한 보완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의원이 전국 선거에 나가서 매일 그 텔레비 뉴스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기 지역구 선거 운동에 며칠 동안 주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병행을 하되 전국적인 선거 운동하는 게 주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구에 한 거는 딱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와 뭐 오차 범위 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니까 일단 지키려는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국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지역의 네.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전이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김영환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노원구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그거 진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닐 거고 노원병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노원병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유세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역대 야당 총재나 또는 대권 주자들이 자기 지역 선거만 치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그 다음이고 일단은 전국적 유세를 하는 것이 그 급에 맞는 행보 아니냐.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당내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의 다음 행보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사실 벌써 일찍 뭐 비례대표라서 뭐 지역구 고민할 이유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뭐 이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출마를 해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민영석 원장. 네. 이 영남 지역 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 5개 광역을 영남으로 우리가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지역이 몇 개 있죠? 네, 한 두세 군데 됩니다. 어디입니까? 김해 의뢰 그 김경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예. 그리고 지금 민홍철 의원이 하는 그 옆 지역하고 예. 지금 그렇게 그 정도. 대구에 또 김부겸 김부겸은 당연히 예. 되게 한 서너 군데 되는 거죠? 부산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지역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북강서갑인가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것도 오차 범위니까 좀 지켜봐야죠. 그 북강서갑이면 거기 또 낙동강 하구 쪽이라서 그래서 낙동강 벨트다. 그렇죠. 뭐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실제 선거 결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할 곳 사실은 지난 선거를 보면은 어쨌든 문재인 의원, 조경태 의원 둘이었죠. 이 두 사람이었죠. 네. 예.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강 건너가면 김해시 갑을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있고 아. 이제 대구의 그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저는 김종인 대표의 저 논리는 저 부산에서 안 맥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광주에서 광주 연고를 계속 강조해 놓고 예. 부산에 와서는 저 야당 일색으로 여당 일색으로 가지 마라. 이런데 부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감동 받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은 좀 이제 지역 기반으로는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이 부산에서 표를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이 PK에서 전체적으로는요 이야기는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실정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부산이나 창원이나 울산에서 혹할 수 있는 유권자도 좀 있다고 보는 것이 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워낙 이제 경제 기반이 오랫동안 불황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 경제 실정 이거 알겠습니다. 문제다라고 예. 하면 이게 이 수권 능력은 믿지 않더라도 네. 그래도 정부를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심리는 자극할 수 있다고 그런데 봅니다. 그게 그 대안이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뭐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 어려운 게 뭐 영남 지역뿐이겠습니까? 전국이 다 어려운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김종인 대표와 동선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으면서 네. 또 전국 유세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전국 유세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 충청권을 갔습니다. 아까 그 김정 앵커가 전해드린 뉴스를 보니까 서산 태안 지역 방문했더라고요. 네. 그 조한기 후보가 우리 저 패널이라서 제가 눈에 익은 사람이 나와서. 네. 예, 어쨌든 그러면서 그 안희정 지사가 대권 주자다. 뭐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가 되려면 충청권에서 밀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설득을 하더라고요. 자기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표도 충분히 저런 행보를 하는데 문재인 대표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가서 정당 투표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호남 지역에 가서 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거기를 못 가고 지금 이제 못 가는 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양양자 대표적 양양자 후보가 문재인 대표한테 와서 좀 지원 유세를 해달라는 소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광주 정서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면 표 떨어진다? 반문 정서를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예, 있습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제 가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외곽으로 이렇게 그 충청권,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권으로 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이렇게 도는데 결국에는 정체성 논쟁과 서로 동업자적 역할 분담이면서도 은근히 경쟁적 관계도 있는 경쟁적 관계. 예,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일정 자체가. 예, 이진걸 교수. 김종인 대표가 볼 때 과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전 대표일 뿐이죠. 그다음 현재 무슨 선대위의 어떤 직책을 가진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말하자면 상징성 때문에 전국을 다니는지 모르지만 김종인 대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거부감도 있을 거예요. 왜 대표는 나고 선대위원장도 난데 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 지금은 대선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당장 편집한 뉴스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두 대표를 우리가 지금 같이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다른 당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어쨌든 그 유세 효과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저렇게 나서는 뭐 자기는 답답하죠. 지금 답답하고 마음도 급하고 한데 너 김종인 대표가 아니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대표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국민들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아무 그런 저 관련되는 직책도 안 갖고 있는데 저렇게 하니까 김종인 대표가 속으로 좀 은근히 좀 마음이 쓰이겠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일단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호남 빼고는 쫙 전국을 다 돌았어요. 다 돌았었는데 이제 호남의 반문 정서라는 게 남아 있어서 사실 네. 지금 그 호남에 입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선거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서 뭐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아, 그래. 아니, 근데 호남을 갈 거다. 예, 가지 않고 저 내년에 대선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돼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참 이 국민의당을 안철수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저희 시청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국민의당으로 좀 예, 불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결국은 호남 민심을 어느 당이 얻느냐에 따라서 뭐 사실은 의석수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얻을 것이 어느 정도 확실시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표 자체가 다르잖아요. 40석, 최대 40석과 뭐 이 최대 120석, 130석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 의석수를 국민의당이 거의 다 가져가면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야권 적통을 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은 의석수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호남 민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전해주시죠. 예, 민영삼 원장. 예, 어찌됐건 호남 민심은 이제 결국에는 광주에는 약간의 그 쏠림 현상이 국민의당에 약간 앞서가는 인물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공천을 잘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호남 인재를 갖다가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천정배 후보에게 양양자 씨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였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대학 총장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붙였은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신인으로서 마치 저 표적 공천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송영길 의원이 안 되니까 이제 최원식 의원한테 자객 공천으로 보낸 거고. 근데 자객이 가서 자객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그 좀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은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전북과 전남은 거의 반반씩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향후 민심은 그래도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나가는 사표를 안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가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요. 네. 의석수하고 전국적인 분포하고는 상당히 나눠 먹는 게 지금 아닌가. 이제 판세를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론의 추이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양당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갤럽이라든가 뭐 리얼미터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 당 어떤 당이 앞서고 어떤 데는 네. 이렇게 앞서는데 그것도 또 주 단위로 바뀌고 있어서 여론조사는 그런데 이제 지지층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당은 좀 고령층에서 많고 그다음에 더민주는 좀 젊은 층에서 많아서 과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많이 나와서 현재 판세에서는 현재 여론조사 판세에서는 그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들고 나왔고
그래서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나 대선 때는 젊은 층의 지지가 많이 모였었는데 그렇죠. 조금 전 김광덕 본부장의 말씀 중에는 그렇죠. 국민의당이 고령층 지지자들이 많다. 이거 호남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호남 지역의 저 노년층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젊은 층이 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문 정서가 있는가 동시에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그 정권 교체를 해올 수 있는 대주자로 결국에는 워낙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 정서가 예. 결국에 안철수하고 박원순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아하, 그런 예. 측면에서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을 놔두고 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옮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의 지지율 분포와는 좀 다른 이 양상을 호남 지역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자, 이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가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가는 것이 저는 좋습니까? 총선 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네. 뭐, 근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안갈것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양향자 후보를 뭐 지원하기 위해서라든가 지금 호남에서의 적통을 주장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가 갔다가 지금 언론 미디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선거 과정 아닙니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면 안이감만 못하거든요. 그래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전 다 말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릴 것이다. 말리고 있고 그래서 안 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건데. 못 가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가면 거기 현지 후보들이 말이죠. 만약에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예. 그것 때문에 간표 요인이 생긴다면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지금 자기 그 대선을 생각한다면 가야죠. 가서 네. 돌팔매라도 맞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해가지고 네, 네.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적으로 거기 출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 대표 지금 좀 참으라고 총선 끝나고 보자고 이렇게 할 경우에 자기만을 위해서 가가지고 그 간표 요인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 참 엄색해지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린 결정타가 제가 보기에는 아. 중앙위원회에서의 김종인 비례 명단을 확 바꿔버린 거. 그리고 나중에 또 지역구 공천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상 친문 체제로 전환되면서 친노, 친문, 범친노 인사들이 70% 이상 공천을 받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 친노당이 아니냐 아하. 이런 정서 때문에 굉장히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에 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천이 상황입니다. 끝나고 나서 호남 민심이 더 좀 악화된 측면이 있다. 예, 지금 그렇게 그런 저는 말씀이시군요.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 가야 되고 또 갈 거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에서는 하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대선을 불과 뭐 1년 반 좀 더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네. 피하고 간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글쎄, 거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조용히 갔다 올 겁니다. 제가 보기. 뭐 조용히 갔다 와도 언론이 쫓아다니면 다 이제 알려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목표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불과 1년 한 8개월 후에 대선을 치를 사람이 경희와 여하튼 간에 네. 야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호남 지역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거나 안 가는 식으로 선거를 치른다. 다른 곳도 안 다니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간표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간다는 것은 자기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데 네네. 당장 지금 저 당락에 걸려 있는 현재의 후보들한테 만약에 그게 부담이 된다면 예. 가는 것이 오히려 이기적이 되는 거죠, 선택이. 네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고 그 현지 분위기가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알겠습니다. 예. 가서 석고 대지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죠. 그래요? 하여튼 그 문재인 대표도 쉽지 않은 선택을 앞두고 있는 셈이네요. 분석을 해보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네. 옮기자라고 하는 공약집에 넣었다가 뭐 한 이틀 만에 김종인 대표가 백지화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것도 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일. 지금 이게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주장을 했어요. 영국식 모델로 가자. 해외 정보국이 있고 국내 네. 치안 유지하는 정보부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해외 첩보기관이 맞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MI6 형태로 가자라는 공약을 넣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국정원,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네. 문제부터 계속 이어온 뿌리를 들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체제에서는 또다시 정체성 논란에 이게 이슈가 될 것 한 같습니까? 단초가 안 될 될 것 것이다. 같습니까? 전 될 것 같습니다. 총선에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네. 이슈로 부각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한 안보 이슈가 계속 커지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정부는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불거지게 돼 있죠. 예, 이진건 교수. 예, 이거는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네. 북한에서 연일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없애자. 이거 국정원 누가 만든 거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뜯어고치고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한 거거든요. 이것도 없애자면 누가 잘못한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네. 또 하나는 관습법에 의해서 저 입법부는 안 가기로 이미 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국회를 보낸다느니 뭐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뭐냐, 일관성이 뭐냐. 이럴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예. 예. 저는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세종시 이전 공약은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폐지 공약도 이 시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슈는 상당히 되는 게 일단 그 국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핵실험, 4차 핵실험과 그다음에 그 테러 위협이라는 측면 또 그다음에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런 거 관련한 테러 방지 관련한 통신 자료 조회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국정원법 같은 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을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의 여러 논란이 됐던 부분들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가 인권 침해 소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예.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거기에다가 집시법도 손질하겠다고 아하,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공약으로 내세운 거죠. 네. 그 현재 집시법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방자치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고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배제하는 맞습니다. 이런 집시법 개정안도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셈이죠. 네. 이것까지 묶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권 지지층들을 갖다 결집하기 위한 그런 공약인데 네. 결국엔 특히 국정원 폐지하고 전부 묶어서 김종인 대표 결재가 아직 안 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종인 대표가 아마 못하게 하려고 봅니다. 아하. 세종 국회 이전 걷어들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김종인 대표께서 결재를 안 해서 걷어들이더라도 네.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논란이 돼버렸죠. 아니 새누리당에서 계속 이거 건들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 진영들을 표 결집시키는 걸로 가리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건 이미 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 없다. 그거 바꿔 말하면 맞아요. 나는 반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는 이 논란이 되는 걸 최대한 억제하려고 그럴 거고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부풀려서 그 국민들한테 호소하려고 그럴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 선거에서 이런 주제들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들인데 이거 양당이 선거 의식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공론화하고 국민 심판을 받아보는 거가 오히려 건강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느 당이든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면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주요한 이슈들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뭐 이를테면 무슨 개파 싸움이니 뭐니 이런 거보다는 그럼요. 훨씬 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건강성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건 좀 앞으로 계속 토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쪽 상황도 좀 한두 가지 짚겠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대구를 내일 방문한다 그럽니다. 이게 예정에 없이 대구를 방문하는 건데 그만큼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뜻으로도 네. 읽힙니다. 이 새누리당이 여전히 이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청원 대표가 공천 논란은 어제의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함께 손잡고 가자 그랬고 김무성 대표도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근데 조원진 원내부대표가 여전히 뭐 우리 당의 높은 사람이 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김무성 대표를 저렇게 네. 비난하는 게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대구 정서가 있으니까 아마 네. 조원진 부대표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왜 대구에 굳이 가려 하느냐 거기 정종섭, 추경호 또 이인선 자기가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천 안 주려고 했던 안 사람들. 주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내려와서 이렇게 얼싸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시 단합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가는데 아하. 저 안금은요. 설령 그 겉으로는 이렇게 뭐 포장이 될 수 있다 치더라도 저 안금은 이제 이 총선 끝나고 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분출할 것 같네요.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선거 끝나고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단 공천 싸움 마무리됐고 선거 때는 조금 네. 성숙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저게 도대체 뭐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아, 예. 그렇죠. 현직 또 당 대표고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역설적으로 대통령께서 정말 그 정책을 수행하고 당을 추스려가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역량이 부족한 친박 인사들입니다. 저 정말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정말 실기해가지고 일을 워낙 키운 데다가 무리한 공천에서 주호영 의원까지 가서 끼워넣기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되고 예. 이게 장체가 덧난 밤에 지금 조원진 수석 부대표가 어찌됐건 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대구 정선을 갖다 부르고 대표를 갖다 감싸는 그런 자세를 갖던데 대표를 저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듯한 우회적 비난이 아니라 예. 아니 정면 비판 아닙니까? 저런 태도가 지금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통령 사진 가지고서 또 이렇게 논란이 네. 물론 뭐 탈당 무소속 그 후보들과 새누리당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니 뭐 사실은 뭐 같은 식구끼리 지금 대통령 사진 갖고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옷 색깔 나눴죠. 지금 무소속들은 하얀색 유니폼. 그리고 이제 이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들은 빨간색 유니폼. 그래서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공천의 비극이긴 한데요. 결국은 새누리당 내부에 진박 마케팅 하던 연대와 네. 그리고 무소속 연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 양상이 돼버렸어요. 여기 야당이 끼어들 자리도 없습니다. 김부겸 후보 빼고는. 그런데 대통령 사진 가지고 논란 일으켜. 아까 조원진 의원처럼 또 이제 막말 파동 일으켜. 이 자당의 집안 싸움을 계속 연출해. 근데 문제는 이 결국은 대구 민심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반으로 네. 쪼개놨는데 네. 이거는 뭐 민심이 결정을 내줘야죠. 그 정치에서 그 오버하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데 조원진 오버하면.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 오버하고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사진까지 다시 거론하는 거는 과거에도 없었잖아요. 탈당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래서 좀 옹졸한 것 같고 그러면 자기네 원래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지나침으로 인해서 저쪽에 피해자 그 코스프레를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자꾸 오히려 핍박하는 모습이 연출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득표 전에도 오히려 역풍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을 영국권을 주장하는 그것도 우습잖아요. 저도 가질 수 있고 예.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걸어둘 수 있는데 좀 좀스럽죠. 예. 글쎄 말입니다. 이 좀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좀 이 성숙된 모습, 좀 통 큰 모습. 이건 여당이 보이면 여당이 박수 받을 거고, 그렇죠. 야당이 보이면 야당이 박수 맞습니다. 받을 건데, 맞습니다. 뭐 이쪽 저쪽 다 쳐다봐도 말이죠. 이 뭐 속 좁고 옹졸한 모습들만 자꾸 뭐 보여지니까 이 국민들이 이 정치 자꾸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마무리 말씀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꼭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민영상 의원님. 아무튼 그나마 실종됐는데 아까 그런 그 정책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예. 좀 선거판이 앞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국정원 뭐 그러니까요. 논란이 예, 됐건, 정책 가지고. 집시법 개정이 됐건 뭐 말이죠. 복지 정책이든지 간에. 예, 이징헌 교수. 예, 저 민영삼 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바로 그런 거 가지고 차라리 국민 앞에서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맨날 무슨 저런 식으로 좀 점스럽게는 하지 말자. 그 말씀. 예, 최영임 정당 공약은 아주 미사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4당이 원내 의석이 있는 당들이 다 기가 막힌 안들을 냈거든요. 근데 네. 의미가 없고요.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인물 선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번 선거가 최근에 어느 선거보다도 이 정책 선거, 정책 논쟁은 제일 약한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 깜깜이 선거인데 지금부터 정책 인물을 유심히 관찰해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 예, 저희 언론도 좀 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